인천 남동구 논현동 빌라촌. 1997년 여름이었습니다. 3층짜리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선 골목에서 선아는 13살을 보내고 있었어요.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좁은 틈이 나 있고 그 틈으로는 옆집 텔레비전 소리와 아이들 우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빨래 넣는 냄새, 연탄 타는 냄새, 김치 익는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여름철이면 더욱 무거웠지요. 선안의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의 절반은 지면 아래에 묻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어요. 습기는 벽지에 얼룩을 만들었고 장마철이면 곰팡이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월세는 싸서 아버지는 늘 이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박정수 씨는 인천항 부두에서 하역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면 집을 나서고 밤 10시가 넘어야 들어오셨어요. 야간 작업이 있는 날은 아예 집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요. 일요일이면 막걸리 한 병을 사서 혼자 마시다가 텔레비전 앞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선아는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어머니 김영숙 씨는 동네 세탁소에서 보조 일을 하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뜨거운 다리미 앞에 서서 남의 옷을 다렸어요. 손목에는 늘 파스가 붙어 있었고 저녁이면 아이고 허리야 하는 신음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선아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웃으려 애쓰셨지요. 우리 선아 밥은 먹었니? 물으시는 목소리에는 늘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성적은 중간쯤이었고 특별히 친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창밖을 보거나 공책에 낙서를 했지요. 선생님들 눈에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로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집에서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밥을 차려놓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작게 틀어놓고 숙제를 하다가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나가서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7월 중순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친가 사촌 오빠들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네 세 아들이었습니다. 장오 25, 중오 23, 마고 21. 큰아버지는 사업이 망해서 야반도주를 했고 큰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계셨지요. 세 형제는 갈 곳이 없어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가 선안의 반지하에도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안 계세요? 장우가 물었어요. 선아가 고개를 끄덕이면 셋은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를 꺼내 마시고 텔레비전을 켜고 담배를 피웠지요. 선아는 부엌 구석에 서서 설거지를 하거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불편할 뿐이었어요. 장우는 취업 준비를 한다면서 온종일 누워 있었고 중우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마고는 그나마 조용했지만 선아를 볼 때마다 이상한 웃음을 지었지요. 선아야, 이제 다 컸네? 하는 말에 선아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일하러 나가시고 집엔 선아 혼자였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마룻바닥에 네모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선풍기가 느릿느릿 돌면서 미지근한 바람을 일으켰지요. 선아는 거실 바닥에 앉아 여름방학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중우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선아 혼자 있네? 그가 다가왔습니다. 선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숙제하는 거야? 착하기도 하지. 중우의 손이 선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깨로 등으로 내려갔어요. 오빠, 그만요. 선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뭘 그만? 예뻐해주는 거잖아.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장우와 마고도 합세했어요. 그들은 번갈아가며 때로는 함께 찾아왔습니다. 작은아버지한테 말하면 내가 먼저 꼬셨다고 할 거야. 누가 내 말을 믿겠어? 그 가족끼리 이런 거 가지고 뭘 그래. 선아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알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지쳐 계신지 알았어요. 무엇보다 정말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이라는 이름으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묻힐 것 같았지요. 그 여름 선아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일 수 있다는 것을. 밤이면 천장을 보며 잠들지 못했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장호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중호는 비틀거렸으며 마고는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선아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1997년 7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 15분 중호가 왔다. 부엌에서 날짜와 시간, 장소와 상황을 꼼꼼히 적기 시작했어요. 감정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기록했지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듯, 마치 언젠가는 이 기록이 필요할 것처럼. 8월이 되자 폭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반지하는 찜통 같았고 선아는 점점 말라갔어요. 학교 개학이 다가왔지만 선아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집도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선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골목 어기 전봇대 아래서, 구멍가게 앞 평상에서, 빌라 옥상 빨랫줄 너머에서.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동네 사람들이 눈치챈 걸까? 선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밤 선아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맞은편 빌라 3층 창문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 실루엣이었지만 분명 여자였습니다. 선아와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은 천천히 커튼을 쳤지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글씨체는 또박또박했고 종이는 노란색이었어요. 선아는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쪽지를 접어서 일기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2학기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기록을 이어갔고 사촌 오빠들은 여전히 드나들었으며 부모님은 여전히 바쁘셨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가져다 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을까요? 빌라촌의 여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저녁 바람이 조금씩 선선해졌어요. 하지만 선아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지요. 그 여름의 그림자는 길고 길게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개학 첫날 선아는 거울 앞에 섰어요. 교복이 헐렁했습니다. 여름 동안 살이 많이 빠졌지요. 어머니가 우리 선아 왜 이렇게 말랐니? 물으셨지만 선아는 더워서 입맛이 없었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교실은 여전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선생님의 출석 부르는 소리, 칠판에 분필 긁히는 소리,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요.
하지만 선아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고 칠판의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박선아, 또 줘라. 수학 선생님의 목소리에 선아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반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아가 작게 말했지요. 예전 같으면 얼굴이 빨개졌을 텐데 이젠 그런 감정조차 무뎌졌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 창가에서 선아는 운동장을 내려다봤어요.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요. 선아도 저렇게 평범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아야.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담임 선생님 최은정이었습니다. 32의 국어 선생님. 안경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빛이 보였지요. 선생님 따라와 볼래? 교무실 한쪽 상담 공간으로 갔습니다. 최 선생님이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계약하고 보니까 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방학 동안 무슨 일 있었니?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적도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 자주 조는 것 같던데. 죄송해요.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선생님은 내가 걱정돼서 그래. 최 선생님은 선아의 손목을 살짝 잡았어요. 깜짝 놀라 손을 빼는 선아를 보며 최 선생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집에서 힘든 일 있어?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면 모든 게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대신 괜찮아요. 만 반복했지요. 최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여기 정미라 선생님이야. 청소년 상담하시는 사회복지사분이셔. 내가 원하면 언제든 연락해도 돼. 선아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마음속으론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마구가 거실에 누워 있었어요. 학교 다녀왔네? 공부 열심히 해야지. 평범한 인사였지만 선아는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빠르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9월 3일 월요일 오후 5시 47분. 마구 거실에 있었다. 아무 일 없었다. 아무 일 없는 날도 기록했습니다. 언제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마치 보험을 들듯 증거를 모으듯 선아는 꼼꼼히 적어나갔어요. 일주일 후 중우가 또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셨고 선아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중우가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선아야, 오빠한테 반찬 좀 줘봐. 선아가 젓가락을 내밀자 중우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도 못 해주냐? 야박하게. 오빠 놔주세요. 놔달라고? 말투가 왜 그래? 오빠한테 반말이야? 선아는 있는 힘껏 손을 빼고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 오후 6시 23분. 중호. 부엌. 손을 잡았다. 술 냄새가 났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만이 선아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다면 적어두기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9월 중순 선아는 보건실에 자주 가게 됐습니다. 두통과 복통을 호소했어요. 보건 선생님은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집에서 푹 쉬어 하고 말했지만 선아에게 집은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최은정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또 아프다며? 네. 선아야, 선생님이 봐도 내가 뭔가 힘든 게 있는 것 같아. 정미라 선생님한테 연락했니? 선아가 고개를 저으니
최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선생님? 저 노년중학교 최은정인데요. 제가 맡은 아이 중에 다음 날 방과 후 선아는 학교 상담실에서 정미라를 만났습니다. 정미라는 40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선아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선아야, 오늘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정미라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종이와 크레파스를 꺼내 놓았지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아무거나 그려봐. 선아는 검은색 크레파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종이 전체를 까맣게 칠했습니다. 한참을 칠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정미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선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일이라는 굴레가 체면이라는 벽이 너무 높았어요. 9월 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장호가 직장을 구했다며 축하한다고 가족 회식을 하자고 했어요. 부모님과 사촌 오빠들이 모두 모인 저녁 자리. 고깃집에서 술이 오가고 어른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선아도 이제 다 컸네. 예뻐졌어. 장호가 술에 취해 말했어요. 공부 잘하냐? 중호가 물었습니다. 착하기도 하지. 우리 선아는. 마구가 덧붙였어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겠지요. 선아는 고기를 씹으며 속으로 숫자를 셌어요. 1, 2, 3.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밤 선아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9월 28일 금요일. 고깃집. 모두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말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몰랐어요. 최은정 선생님? 정미라 선생님? 아니면 그 익명의 쪽지를 남긴 누군가에게? 10월이 왔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왔지요. 선아의 성적표는 참담했어요. 전교 100등 안에 들던 아이가 200등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성적표를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선아야,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선아는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백발이 보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니는 무너질 거예요. 선아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냥 공부가 어려워요. 학원 보내줄까? 아니, 돈이. 어머니는 말을 멈추셨어요. 그날 밤 선아는 정미라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전화하지 못하고 대신 일기장에 편지를 썼습니다. 정미라 선생님께. 저는 박선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쓴 일기를 보여드리면 믿어주실까요? 쓰고 나서 찢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또 찢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어요. 선아는 갑자기 어지러워서 운동장에 주저앉았습니다. 친구들이 부축해서 보건실로 데려갔지요. 보건 선생님이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많이 야위었네. 제대로 먹고 있어? 선아가 대답하지 못하자 보건 선생님이 최은정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의논했어요. 선아야, 병원에 가보자. 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쉬면. 안 괜찮아 보여. 선생님이 같이 갈게. 병원 응급실. 의사는 선아를 진찰하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하네요. 수면 부족도 심각하고. 보호자분은? 제가 담임입니다.
부모님은 직장에, 의사는 최 선생님을 따로 불러 뭔가 이야기했어요. 최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최 선생님이 선아의 손을 잡았어요. 선아야, 이제는 정말 선생님한테 말해줘야겠다. 무슨 일이야? 선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빌라촌이 지나가고 골목이 보였어요. 저 모퉁이를 돌면 집입니다. 그 집에는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 응? 제가 쓴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장? 거기에 다 적어놨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선아가 꺼낸 첫 마디였어요. 최은정 선생님은 선아를 학교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미라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정미라가 도착했습니다. 선아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건네며 말했지요. 7월 23일부터 읽어주세요. 정미라와 최은정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장, 2장 읽어나갈수록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아야. 정미라가 선아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선아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지요.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어요. 선아의 일기장은 두 어른의 손에 있었고 선아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기록은 남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폭력을 체면이라는 벽 너머로 드러내는 일이, 그것은 선아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11월이 깊어갔습니다. 정미라는 선아의 일기장을 읽은 후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기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물적 증거가 더 필요해요. 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도요? 가해자가 가족이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전화를 끄는 정미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최은정 선생님과 다시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벽은 높았습니다. 선아 부모님을 먼저 만나봐야 할까요? 최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선아가 더 위험해질 수도. 두 사람은 막막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안일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아는 여전히 학교에 나왔지만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어요. 11월 중순의 어느 날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주제는 가족. 아이들은 웃으며 그림을 그렸지만 선아는 붓을 들 수 없었어요. 백지를 보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다녀올게요. 복도를 걷다가 현기증이 났어요. 벽을 짚으며 겨우 화장실에 도착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지요. 내가 사라지고 있어. 선아는 그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정말로 조금씩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장호가 술에 취해 있었어요. 선아 왔네? 너 요즘 학교에서 뭐 하고 다니냐? 선생님들이 집에 연락 온다던데? 선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학교에서 연락을 한 걸까요? 작은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장호가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너 혹시 쓸데없는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너희 가족 도와줬는데. 장호의 손이 선아의 어깨를 잡았어요. 선아는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선아는 정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최은정 선생님께도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혼자였습니다. 다시 혼자. 선아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4분. 장호. 학교 연락 알고 있다. 위험하다. 쓰다가 펜을 놓았습니다. 이런 기록이 무슨 소용일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다면. 밖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선아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빠. 선아야. 밥은 먹었니?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허리를 두드리며 신발을 벗었지요. 선아는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하지만 거실에 앉아 있는 장호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오셨네요? 아버지가 인사했어요. 네, 형님. 잠깐 들렀습니다. 요즘 일자리는 어때요? 그럭저럭.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12월이 왔어요. 기말고사가 코앞이었지만 선아는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선아는 복통으로 깨어났어요.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갔지만 토할 것도 없었습니다. 위경련이었지요. 진통제를 찾다가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선아야. 어머니가 발견했습니다. 새벽 5시 부모님은 선아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의사는 진찰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영양실조도 심각하고요. 입원시켜야겠습니다. 입원이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네. 그리고 의사가 부모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까? 신체에 불규칙한 멍 자국도 보이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동학대 의심 증상입니다.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라뇨?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그런 집안입니까? 그때 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사촌 오빠들이에요.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지요. 그 새끼들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선아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가 다가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해야, 그렇지? 가족인데. 선아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오해 아니에요. 7월부터였어요.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의사가 개입했습니다. 일단 아이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경찰이요? 어머니가 흠칫했어요. 그건 집안 망신이. 망신? 선아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는 지금도 체면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선아야.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정미라와 최은정 선생님이 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어요. 선아야, 괜찮아? 정미라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경찰이 개입해야 합니다. 최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내 딸이 이 지경이 됐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 그날 오후 여성 청소년계 형사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선아는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사는 꼼꼼히 기록했어요. 일기장이 있다고 했죠? 네. 집에 있어요. 가져올 수 있을까요?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정미라가 부모님과 함께 집에 다녀왔어요. 일기장뿐 아니라 선아의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왔지요. 형사가 일기장을 넘겨보며 말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기록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병실에서 선아는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눈.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것 같은 눈이었지요. 이제 끝날까요? 선아가 물었어요. 응, 끝날 거야. 정미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법정에도 서야 하고 진술도 반복해야 해. 알아요. 무서워? 네. 하지만 더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정미라가 선아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사촌 오빠들이 경찰서에 소환됐어요. 장호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주모는 술에 취해 장난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마고는 침묵했지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친척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합의하자 애가 예민해서 오해한 거다 온갖 말들이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병실 문 앞에 서서 막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십시오. 아니, 동생. 이게 무슨... 형님도 가십시오. 형님, 아들들이 한 짓입니다. 큰아버지가 왔어요. 사업 실패 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는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사과는 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12월 중순 선아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임시보호시설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잠깐만 지내면 돼. 정미라가 말했어요. 곧 다시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선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호시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중 어딘가에 선아의 집이 있겠지요. 부모님이 계시는 곳.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 선아는 새 공책을 꺼냈어요.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됐으니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12월 18일 화요일. 맑음. 새로운 곳. 안전하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선아야.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늦었다. 선아는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괜찮아요, 엄마. 곧 데리러 갈게. 이제 안전할 거야. 오빠들은 다시는 오지 못할 거야. 전화를 끊고 선아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다. 늦었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정말 괜찮은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보호시설의 다른 아이들도 잠들었어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온 아이들. 선아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당직 선생님이 계시는 곳. 누군가는 깨어서 지켜주고 있다는 표시. 선아는 이불을 당겨 덮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경찰서에 가서 추가 진술을 해야 합니다. 모레는 검사를 만나야 하고요. 길고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일기장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있었고 이제는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듯이 이듬해 2월이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선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미라가 옆에 있었고 최은정 선생님도 함께였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계셨지요. 준비됐어? 정미라가 물었어요.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무실 같은 공간에 판사석과 검사석, 변호인석이 있을 뿐이었지요. 피고인석에 사촌 오빠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검사가 선아의 일기장을 들어 보였어요.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입니다. 7월 23일부터 12월까지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기억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소녀의 상상일 가능성도. 이게 상상입니까? 검사가 병원 기록을 제출했어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 영양실조, 외상 흔적,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선아가 증언석에 섰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어려운 질문이 될 거예요.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대답해도 됩니다. 선아는 그 여름부터 겨울까지의 일들을 차분히 말했어요. 때로는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진술했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변호인이 물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가족 간의 친밀한 스킨십을 오해한 건 아닐까요? 선아는 변호인을 똑바로 봤어요. 오해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미라와 최은정 선생님도 증언했습니다. 선아의 변화를 목격한 것, 일기장을 받았을 때의 충격, 병원에서의 상황까지.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그 사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지역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논현동 비읍시 집안 막장 드라마. 요즘 애들은 무서워. 집안 사정을 법정까지 끌고 가다니. 익명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2차 가해였지요. 어머니가 울며 말했어요. 선아야, 그만할까? 이미 충분히. 아니요, 엄마. 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 일터로 나가기 전 선아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4월의 어느 날 학교로 돌아간 선아를 반 아이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너 그거 진짜야?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아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점심시간 혼자 급식을 먹는 선아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반 지연이었어요. 나는 내 편이야. 지연이가 작게 말했어요. 힘내. 작은 위로였지만 선아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5월 마지막 공판이 열렸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장호 3년, 중호 2년 6개월, 마고 2년. 법정이 술렁였어요. 큰아버지가 우리 애들이 그럴 리 없다고 소리쳤지만 법원 직원들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선아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구나. 법원을 나오며 정미라가 말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아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선아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가 더 잘할게. 내 편이 되어줄게. 아버지도 말했어요. 힘들었지.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선아는 부모님을 봤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6월 선아는 새 일기장을 샀습니다. 이번엔 다른 것을 쓰기로 했어요. 좋은 일들을, 작은 행복들을. 6월 1일, 지연이와 떡볶이를 먹었다. 맛있었다. 6월 3일, 최은정 선생님이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6월 5일,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같이 텔레비전을 봤다. 작은 일상들이 쌓여갔어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3살이 돋듯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다가올 무렵 정미라가 제안했어요. 선아야, 청소년 캠프에 가볼래?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선아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프에서 선아는 깨달았어요. 자신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지만 전과는 달랐어요. 수업에 집중했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선아가 많이 밝아졌네. 최은정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넌 혼자 힘으로 해낸 거야. 아니에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10월의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왔어요. 마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쓴 편지였지요. 미안하다. 변명하고 싶지 않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선아는 편지를 한참 들고 있다가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증오도 아닌 그저 지나간 일로 만들기로 했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작년과는 다른 겨울이었어요. 선아는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웠고 가족과 연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선아야, 행복해? 어머니가 물었어요. 선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행복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선아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조금씩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어 남겠지만 그것도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흉터가 있어도, 아니 그 흉터가 있기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선아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도 살아있다.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0년 후 2008년 봄, 수원역 앞 작은 공부방에서 선아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3이 된 선아는 대학에서 아동 발달을 공부했고 졸업 후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민지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왔습니다. 선아는 민지 옆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지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선아도 미소 지었습니다. 공부방 문에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여긴 내 편이 먼저인 곳. 선아가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이곳을 찾는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지요. 수원으로 이사 온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인천의 반지하를 떠나 수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요. 학교도 옮겼고 사람들도 새로 만났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도 선아의 과거를 몰랐으니까요. 고등학교 3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선아는 공부에 집중했어요. 책 속에서 위로를 찾았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부모님이 함께 왔어요. 우리 딸 대견하다.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선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했어, 선아야. 그 말에 담긴 미안함과 사랑을 선아는 알았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도윤을 만났지요. 같은 대학 사회복지학과 선배였어요. 처음 오셨어요? 도윤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동료들을 배려했습니다. 선아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어느 날 도윤이 물었어요. 선아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어서요. 받은 거죠? 도움을. 한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고요. 도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이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둘은 가까워졌어요. 도윤은 선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현재의 선아를 소중히 여겼어요. 졸업을 앞둔 겨울, 도윤이 고백했습니다. 선아야, 나는 내가 좋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선아는 자신의 과거를 말했어요. 중학생 때의 일, 법정에 섰던 일, 상처와 회복의 시간들. 도윤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다. 혼자 견뎌낸 내가 대단해. 무섭지 않아? 뭐가? 난 지금의 너를 사랑하는 거야. 선아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졸업 후 선아는 수원의 공부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보람은 컸어요. 방임된 아이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 그저 외로운 아이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아이들을 선아는 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편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응, 언제나. 선아가 답했습니다. 공부방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원하면 언제든 상담할 수 있고 비밀은 절대 지켜진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안전하다는 것.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공부방을 찾아왔어요. 정미라였습니다. 머리에 백발이 늘었지만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지요. 선아야, 잘 지냈어? 선생님, 선아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어.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왔네. 정미라는 공부방을 둘러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을 만들다니. 자랑스러워.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이에요. 아니야, 넌 내 길을 만든 거야.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나눴어요. 정미라는 여전히 아이들을 돕고 있었고 선아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2008년 가을, 뜻밖의 편지가 왔어요. 마고였습니다. 출소 후 지방에서 일하고 있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그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선아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답장을 썼어요. 각자의 삶을 잘 살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도 화해도 아닌 그저 각자의 길을 가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연말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부모님은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어머니는 요즘 뜨개질을 배운다고 하셨지요. 선아야, 도윤이는 언제 데려올 거야? 어머니가 물었어요. 엄마, 선아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며. 엄마도 인사하고 싶어?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선아야, 아빠가 그때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돼줘서 고마워. 선아는 부모님을 안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었습니다. 2009년 새해 첫날, 선아는 새벽 첫 전철을 탔어요. 공부방에 일찍 가서 새해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텅 빈 전철 안에서 선아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걷히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해가 밝아오고 있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오늘도 힘내.
고마워요. 사랑해. 선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요. 공부방에 도착하니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10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있었지요. 안녕? 이렇게 일찍 왔네? 선아가 다가갔어요. 아이는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내 편인 곳이에요? 선아는 아이의 눈을 보았어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때 가졌던 그 눈빛을. 응, 그럼. 들어가자. 따뜻한 코코아 마실래?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며 선아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부방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선아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도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길을 찾을 거라고. 그것이 선아가 배운 희망이었고 이제 전하고자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긴 내 편이 먼저인 곳. 그 팻말 아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땠나요? 항상 내 편이 곳이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주변을 돌아보며 내 편인 사람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